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여러 가지 복선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그리고 동해상의 다양한 미사일 투발 실험들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연내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성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화제였던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정상회담, 이후엔 어떻게 될까요? 또 최근에 국제 뉴스를 접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화두가 됐던 게, 저는 사실 페이크 뉴스인 줄 알았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코미디아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됐는데, 한 나라의 국가 정상을 초청해놓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정상이 회담을 하는데 상대 국가 정상에게 왜 정장을 차려입지 않았느냐, 그 비난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도 나오면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의 회담에서 보면 젤렌스키도 지지 않습니다. 젤렌스키도 오히려 맞받아치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젤렌스키가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 충돌을 했다느니, 또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느니, 그런 해프닝의 연속이 이어졌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핵심 의제는 그거였어요. 세 번째 겨울이 지나고 만 3년째 흘러가고 있는 우러 전쟁이 장기화되는 데 있어서 이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평화회담과 종전협상을 해라. 근데 이런 제안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2022년 2월 20일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은 건데, 침략을 당한 건데, 사실은 전쟁을 일으킨 게 러시아지 우크라이나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가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사실 선전을 했는데, 이제 와서 평화회담을 하고 휴전 협상을 하라니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저는 이 회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전에 어떤 약속된 일종의 약속 대련은 아니었고, 사전에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나 젤렌스키 양측 모두에게 그 상황이,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는 우러 전쟁, 즉 러우 전쟁의 평화회담과 종전협상에 대한 부분을 이 핵심 의제로 제안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수락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 본국으로 아마 귀국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설령 우크라이나 본국에 갔어도 아마 탄핵 당하거나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젤렌스키 속내는 정말 평화회담하고 종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젤렌스키는 사실은 명분이 생긴 거죠. 결국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전 평화협상에 나서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의 그런 요구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에게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명분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미국의 압력에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평화협상이나 종전협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제 수용 가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다면 사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회담이나 종전협상에 대한 진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극심한 반대를 했을 거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러한 자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건데, 이제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에 그러한 딱 드라마틱한 상황이, 서로가 원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서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게 된 거고.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럼 트럼프는 왜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평화협정이나 또는 종전협상에 나서라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압력을 가냐? 트럼프는 우러 전쟁을 종식시킴으로 인해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는 일종의 전쟁광 미치광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도 트럼프가 과연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아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는 이 3년째 장기화되고 있는 우러 전쟁, 러우 전쟁을 본인이 평화적으로
일단락 시키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한반도에서의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대미 협상이 이제 지금 좀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의식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런 복선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건조, 그리고 또 동해상의 다양한 그런 미사일 투발 실험들을 하면서 지금 미국에게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연내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성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최근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을 지칭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핵 보유 국가를 지칭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사실 미 국무부에서 최근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얘기했던 북한에 대한 뉴클리어 파워라고 지칭한 것은 북한을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표현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긴 했는데, 근데 사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고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럽고, 우리 한국 외교부도 트럼프의 저런 발언이, 사실 우리 한국 정부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 보유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 넌센스고 아이러니인데,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사실 기정사실인데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인정할 수는 없고, 한편으로는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이나 핵무기를 비핵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우리 정부는 북한은 핵을 보유한 걸 인정 안 한다고 하면서 북한 보고 비핵화하라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정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우린 인정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은 사실인데 이 북한의 핵 보유도 우리가 좌시할 수는 없으니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한 요구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사실 넌센스예요.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근데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을 공식 인정한다고 하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용어를 써버리니, 사실 한미 정부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저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인데, 결국은 트럼프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일종의 스몰 딜인데, 스몰 딜이라는 것도 단계적인 비핵화입니다. 결국은 그 스몰 딜로 북한으로 하여금 회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하고, 북한의 김정은으로 하여금 그 스몰 딜의 약속을 이행받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스몰 딜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비핵화인데, 당장은 비핵화를 안 해도 앞으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는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올 연내에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전에는 어떤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한으로 하여금 자꾸 저런 스몰 딜을 받아내려고 하냐? 말씀드렸죠. 앞서 우러 전쟁, 러우 전쟁에서의 그런 평화회담이나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지칭되는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행을 받아낸다? 이 두 가지로 결국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냐?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와 좀 달라요. 내년에 트럼프는 내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본인은 이런 성과가 필요한 거예요. 월등한 힘의 차이가 나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 세계 또 화약고라 불리우는 중동 지역에 대한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때 중동 정세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먼저 최근에 중동에서의 정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극적인 또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그리고 또 시리아 문제 일단락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또 문제.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악연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정쟁 직전까지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초유의 그런 전쟁 직전 상황까지도 여러 번 갔었던 나라인데요. 최근에 또 전운이 고조되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일단락 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하마스 포로들을 다 풀어주면서 휴전 협정 조건을 이행을 다 했어요. 근데 하마스에 최근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는데, 그 이유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의 조건을 이행을 안 했던 거예요.
뭐냐면 하마스가 각 볼모로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측 인질들이 있었는데 인질들을 다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다 휴전 협정의 조건을 다 이행했는데 하마스는 일부 인원씩을 이렇게 서서히 인질을 풀어주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서 이제 다시 공습을 가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발단은 이제 하마스가 제공한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를 짚어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는 평행선이 유지될 것이다. 극단적인 전쟁 상황이라든가 그런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어떤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보다는 아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평행선이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주장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마 국교 수교를 통해서 국교 정상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 중동 지역을 좀 들여다보면요, 흔히는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은 다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는데요. 대표적인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 그리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실 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이란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결국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인데요. 일예로 과거 이란 수도 인근에 바시락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유한. 근데 이란의 그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는 미국 CIA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정보기관이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는 비밀리에 핵무기 저장 시설과 핵무기 개발 시설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19번째 핵 보유국인데 이란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끔찍히도 이스라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시락 공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기 편대가 저공 비행을 해서 이제 이란의 그런 바시락 원자력 발전소를 폭격을 하게 됐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세월이 흘러서 다시 또 이란이 비밀리에 핵시설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데, 미국 정부 당국이 중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중동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에게 절대 어떤 무력 수단을 동원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마라 중재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뭐 미국의 말을 듣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국의 안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뭐 국교 단절이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동맹이 체결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돼 있는 국가인데, 그 파트너십마저도 미국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려 들면 그 모든 국교 단절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떤 경제 지원이나 무기 지원도 안 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시키는데 공습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의 정보 요원들이 이란의 핵 물리학자 자택에 몰래 침입을 해서 노트북 안에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심어요. 그리고 이란의 핵 물리학자가 이제 퇴근을 해서 자택에서 USB에 본인 노트북을 꽂아서 사용을 하다가 다음날 그 노트북에 연결돼 있던 USB를 뽑아서 출근을 해서 그 핵 시설 내에서 그 USB를 연결하는 순간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작동이 되면서 이란의 그런 핵 시설, 그런 중수로나 원자력 냉각 시설이라든가 작동 시설들을 컴퓨터를 다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죠.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란 정부 당국은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세월이 좀 흘러서 이게 이스라엘이 개발한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투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란이 그 스톡스넷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래서 새롭게 또 컴퓨터 바이러스를 또 개조를 해서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정작 사우디아라비아에 아람코라고 하는 석유 정제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이제 넘버원 석유 회사인데, 그 원유 정제 시설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라는 회사의 스톡스넷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거기다 심어서 아람코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컴퓨터를 다 고장 내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이스라엘로부터 당한 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보복을 하죠? 뺨 맞고 엉뚱한 사람한테 이제 화풀이를 한 격인데 바로 그거예요. 2020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와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였고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를 군사 원조를 해주냐면, 군사적 지원을 당연히 이슬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아닌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에게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요.
정작 이슬람 국교인 아제르바이잔에게 이스라엘이 군사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의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런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 얽혀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동 정세를 이해할 때는 이러한 종교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특수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중동의 이러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나라들은 코란이라고 하는 율법의 법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슬람 국가 국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도 보면 칼이 그려져 있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 국기에 칼을 그려 놓습니까? 반드시 당한 만큼 복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 종교적 특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해야지만 중동 정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중동 정세에는 당분간 이스라엘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어떤 국교 정상화, 그런 수교 체결 시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 아닌 평행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한반도로 다시 돌아오면요. 북미 간의 협상이 재개되고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다음 대화의 주체는 누가 되냐. 한반도에서의 사실 이런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당사국이에요. 우리는 정작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패싱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북미 협상을 할 때 북한과 미국만의 협상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이해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협상 테이블에 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미국으로부터도 패싱 당하고 북한으로부터도 우리는 패싱 당하는 상황이 생겨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북미 간의 대화 협상 채널이 재개되고 스몰딜에 대한 일정 부분 그런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 드라마틱한 성과가 나온다면 그 다음 대화 상대자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음 대화 상대자로 여기지 않고 그 다음은 일본과 대화를 할 겁니다. 또다시 코리아 패싱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은 아마도 일본과의 국교 수교 체결을 제안할 것이고 일본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한반도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역내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국이자 이해의 당사자인 우리 한국만이 패싱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